자, 안녕하세요. 국어의 훈련 비문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정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이 어렵다라고 많이 인식을 한단 말이지. 실제로 선생님이 봐도 최근에 모의고사 경향에서 문학은 좀 더 쉬워지는 경향을 가지고 비문학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가지다가 작년에 뭐 했어? 완전히 어려운 질문이 나와가지고 국어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뭐냐면 비문학을 제대로만 읽으면, 읽는 방법을 가지고 나만의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제대로만 읽으면 문제 푸는 거는 약간의 연습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려고 그래.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원래는 논술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면 논술이랑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글을 읽어야 돼. 근데 논술은 그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건데 국어는 글을 읽고 작가의 생각을 파악을 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시 논술을 하려면 그 국어에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 글을 읽고 작가의 생각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논술 강사는 글을 쓰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쓰라는 대로 안 써. 분명히 이제 이런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 생각을 요약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하는데 쓰라는 대로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촘촘히 이렇게 첨삭을 해가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첨삭을 해가면서 느낀 건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기 이전에 글을 읽고 생각을 파악할 줄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논술 강사인데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을 거라고는 가정하에서 글을 쓰기를 가르쳤는데 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선생님이 논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수업을 한 적이 있어. 뭐 되게 독특한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논술은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국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는 거야.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실은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방법론, 꼼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강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의 기본만 갖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내 몸으로 체득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원리가 수능의 출제 원리라고 한다는 것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보시면 첫 번째 글이란 무엇이지?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글이란 무엇일까? 글이란 무엇이냐? 별거 없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생각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지. 이런 의사소통이 하나의 도구로서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글이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근사한 이름을 막 붙여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할 줄 몰라. 바로 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자, 생각에 대답을 해봐 여러분들이. 자신이 말하고자 글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우리 그런 생각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바로 주제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주제를 찾는 훈련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에 대한 개념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주제란 무엇이냐라고 할 거야 지금.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지금 탐구하려는 주제란 무엇이자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걸었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글을 통해서 뭐야? 작가가 전달하려는 생각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자 봐봐. 이 꼴은 뭐냐? 작가가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바꾸면 하려는 말이야. 하려는 내용. 그게 바로 주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주제를 찾으라고 하지 않아. 뭐를 찾으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이 너한테 하려는 말이 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그리고 선생님도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학생들 수업 준비할 때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질문을 읽을 때는 내 머릿속으로 항상 이 생각을 해. 어떤 생각? 이 작가가 도대체 하려는 말이 뭐지? 이상하게 주제라 이거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못 찾고 하려는 말이 뭐지라고 바꿔놓으면 그건 쉽게 찾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주제라는 걸 찾을 때 하려는 말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거야. 도대체 하려는 말은 뭐지? 이게 뭐라고? 주제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험장에서 만나는 글도 누군가가 쓴 거거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만나는 글 혹은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거 말고도 수많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뭐야? 창작된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 혹은 엉뚱한 대답을 해. 멋있게 쓰는 걸 고민한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한 글을 쓰기 위한 고민을 한다.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고민하냐라고 하면 글 쓰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야. 너무나 대답이 어때? 시시하지.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글을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해 못하겠는 건 뭘까? 바로 쉽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건 마치 뭐 그런 느낌 아니까 뭐 빌 게이츠한테, 그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한테 100억이란 돈은 어떤 돈일까? 되게 작은 돈일 수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게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글이 쉽냐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두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자기의 능력 안에선 가장 쉽고 정확하게 그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술법, 우리가 뭐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법, 이거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비문학에서도 자주 등장해. 이런 비유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유는 뭐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쉽고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를 사람들은 고민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실은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 글 쓴 사람이 못 쓴 거지. 즉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췄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 독자의 대상이 다른 대상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읽기 쉬운 글을 썼는데 초등학생이 그걸 읽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비문학 글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왜 그럴까? 바로 독자가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뭐 돼 있어? 픽스가 돼 있단 말이지. 고정돼 있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원칙, 쉽고 정확하게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즉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지. 작가의 능력이, 역량이 뭐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글을 읽고 어렵게 느꼈다면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너희들이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이 고민해왔던 문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어떤 해답이 있냐?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요, 바로 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한 거야. 이 문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 단락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지, 같은 거라고 우리 그냥 인식을 하자고. 자, 그러면 문단이라고 하는 걸로 글을 뭐 했을 때, 문단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글을 조직해냈을 때, 글을 써냈을 때 아까 우리가 생각한 목표, 가장 쉽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었고,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결정체로 바로 이 문단 혹은 단락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얘들아, 문단이나 단락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아무리 공부 안 하는 5등급, 6등급 친구들도, 미안해 8등급, 9등급이 있다면, 아주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문단 다 알아요. 앞에 한 칸 띄고요.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엔터 치고요. 다시 앞에 한 칸 띄워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문단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쓰여지는지까지는 대답을 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문단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교과서적 원리입니다. 선생님은 교과서 밖에 벗어나는 얘기 안 해요. 자,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 덩어리다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뭐 생각의 묶음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덩어리란 말을 쓸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라고 하는 거야. 하나. 네. 자,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명쾌하게 전달하면 그래.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주제문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들이 들어가. 무엇을 뒷받침해 줄까? 그렇지? 소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적어도 하나의 문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장이 몇 개 이상 돼야 된다는 정답이 나오지? 그치?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은 실은 문단의 규칙을 깨는 거고 거의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단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무엇을 소주제문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죠? 나머지 뒷받침 문장들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소주제문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죠?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소주제문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소주제문을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쌓아놓고 가볼게. 뭐 어려운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봐봐잉. 자, 보시면요. 자, 화제, 주제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 화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뭐 소재란 말로 바꿔도 되겠어. 즉, 내가 쓰려는 글의 재료야. 그죠?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그럼 주제라고 하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다시 한번 불러봐. 주제란 뭐다? 그지? 하려고 하는 말이야. 이게 주제야. 그지? 그럼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제를, 하나의 주제를 무엇으로?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놓은 것이 주제문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실은 우리가 잘 몰라. 선생님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잘 몰라.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뭐냐면 어떤 글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과제물이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 과제물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고 던져줬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쓰려는 글은 뭐야?
비행기에 대한 글이야. 자, 철수도 써야 되고 영희도 써야 되고, 그죠? 친숙한 이름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반에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비행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이 비행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글을 쓴다면 이게 주제가 되겠지만, 자,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 쓰려는 내용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글은, 자, 봐봐. 글을 쓰는 사람이 하려는 소재란 말이지. 쓰려는 글의 재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 그지? 이게 바로 화제가 되는 거야, 화제가. 자, 그러면요, 봐라. 여러분들은 생각 잠깐 해봐. 내가 비행기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어떤 글을 쓸까?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글을 쓰라는 게 아니야. 자료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글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비행기의 종류에 대해서 글을 쓸 수가 있어. 비행기의 종류에 대해서 여객기니 전투기니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물리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비행의 원리, 비행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어.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딱 한 번밖에 안 타본 사람은 첫 비행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이 어떤 사람이 비행기의 종류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다면 이 비행기의 종류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비행기의 종류에는 여객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뚜뚜뚜뚜뚜 이렇게 한다라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끊어주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다? 주제문이다라고 부를 거야.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연습을 할 거야.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려운 얘기 안 해. 난 진짜로 비문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문단의 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글쓰기 방법, 어려운 말을 썼지만 가장 쉽고 정확한 글쓰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무슨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잠깐 내가 이랬어. 하나의 소주제문과 하나의 소주제문이 있고 하나의 문단에는 소주제문이 있고 그것을 뭐 해준다? 뒷받침해준다. 보조해준다. 뒷받침 문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상적인 문단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시해 볼게. 한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빨리 갑시다. 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을 한번 설정해 보자. 예를 들어서 그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인데 윤종신이 있다고 칩시다. 자, 윤종신은 코가 오똑하다 라고 하나의 문장을 쓸 거예요. 하나의 문단 안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는 이렇게 써볼까? 윤정수는 피부가 배꼽 같다라고 한번 적어볼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윤종신은 매우 잘생겼다라고 한번 적어보자. 자, 이렇게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단의 주제문은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상 거의 대다수가 대답을 잘해요. 이 3개의 문장 중에 하나의 소주제문을 찾아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거를 틀린 학생은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런데?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 왜 이게 주제문인데?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 그러면 열의 9명 이상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요 2개의 문장이 요 문장이 요 2개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정확하게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 틀렸어. 이게 주제문인 건 맞아, 이 문단에. 근데 요 두 개의 문장을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문이 아니야. 그럼 왜 주제문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건 실은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진짜 가끔씩 이런 대답을, 옳은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제일 좋은 대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문장이, 이 문단을 쓴 사람이 뭐 하고자 하는 바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바니까 이게 주제야. 어떤 대단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머리는 이성적인 글이라고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운을 띄웠단 말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글을 쓴 사람이 딱 한 개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래, 이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주제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문단의 주제는 뭘까? 라고 물어볼 거야. 이 문단의 주제는 뭘까? 이 문단의 주제는 또 윤종신 하면 틀린 거야. 윤종신의 외모야. 윤종신의 외모야. 그죠? 그럼 화제는 뭘까라고 하면 윤종신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 문장이 하나의 문단에서 한 문장을 선생님이 더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어 그러나를 쓴 다음에 윤종신은 성격이 매우 포악하다라고 적을 겁니다. 성격이 매우 포악해요. 지나가는 애들 막 때리고 다닙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완성됐다고 이번에는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문단의 주제가 뭘까? 자,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너 주제문을 찾으려고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뭐지? 그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비록 윤종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다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왜 썼을까? 성격이 포악하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이다. 자, 이 문단의 주제는 뭘까? 주제문이 이거고요. 주제는 뭘까? 떠올릴 수 있겠어? 윤종신의 성격이죠. 그죠? 그러면 화제는 뭐겠어? 그렇죠? 윤종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문장 하나만 추가돼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뭐지?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요, 문단을 여기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 여기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 한 문단 나오는 거고요. 여기 한 문단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단에도 뭐가 필요할까? 그죠? 하나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문단의 주제는 성격이 매우 파악하다, 윤종신은 매우 잘생겼다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겠어? 뒷받침 문장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뒷받침 문장들을 어떻게 서술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머지를 채워넣겠어? 그죠? 그것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이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에이? 그건 바로 뭐야? 예시야. 예시를 적어놓는다면 윤종석이 언제 친구들 때리고 다녔는지, 심지어는 뭐 길 가는 어른들도 때리고 다니는지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갖다가 예로 들어주면 좋은 글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문단과 이렇게 두 문단,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문단의 주제를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뭐야? 윤종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가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윤종신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되겠죠. 계속 윤정석이 나오죠. 실은 여기 원래 내 이름 넣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단과 이 문단을 하나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도 뭐가 있을 거야? 주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제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제가 뭘까? 바로 윤종신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특징. 그죠? 이거는 외적인 특징이 되는 거고 이건 내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아까 이게 한 문단이었을 때는 이게 더 중요했어요. 글을 쓰려는 사람이 말이 이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두 문단이 됐다면 전체 글의 주제를 찾아보니까 아하, 이 문단과 이 문단이 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관계가 되겠구나. 즉 윤종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을 특징을 뭐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단 말이지. 열거한다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자, 윤종신은 이렇게 해서 한 문단이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장동건은 데려와 볼게요. 자, 장동건은요, 코가 돼지코예요. 장동건은요, 피부가 더러워요. 장동건은요, 매우 못생겼어요. 다 동명이인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문단, 여기서 한 문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단과 이 문단 중에 어느 게 더 중시 여기는 것일까? 예,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주제를 가봅시다. 윤종신의 무엇?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야? 장동건의 무엇?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의 글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주제가 뭐가 될까? 윤종신과 장동건의 외모를 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과 이 문단도 역시 뭡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 관계를 우리는 혹시 뭐라고 배웁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죠? 대조라고 배웁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관계가 들어갔을 때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힘은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문단의 원리들,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원리들이에요. 이거 이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면, 자, 볼게요. 어떤 문단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봅시다. 자, 어떤 문단에서는요, 윤종신의 외모에 대해서 한 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윤종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 문단을 구성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장동건의 외모에 대해서 한 문단을 구성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 윤종신의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교우 관계 있죠?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 문단을 글을 써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퀴즈. 이 네 개의 문단 중에서 불필요한 문단 하나 제거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몇 번째를 얘기해? 요걸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 왜 이걸 빠져야 될까? 그죠? 이 녀석만 빠지면 전체 주제를 잡아낼 수 있죠. 윤종신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윤종신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주제가. 근데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 하나만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우선 기본적인 문단 구성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요런 거는 국어 문제는 안 나와. 초창기 수능, 내가 선생님이 수능 처음 봤을 때 요런 게 나왔었거든? 내가 97년도에 수능 봤는데 그때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국어에서 이런 거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런 건 어디서 나오고 있어? 그죠? 외국어 영역에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외국어 영역 또 독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왜냐면 영어로 글을 쓰나 우리나라 말로 글을 쓰나 문단의 원리는 정세계 공통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단의 원리를 정확하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써먹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을 가지고 이러한 원리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거야. 자, 다음 장 넘기면 우리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요 연습 문제는요, 옛날에 나온 기출지문에 문단 2개를 선생님이 끄집어 내왔습니다. 내가 이거 애들 비문학 연습시킬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한번 읽어볼게. 오늘날 여성들은 체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노소를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진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이게 한 문단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그죠? 여기 한 문단이야. 그죠? 그러면 자, 수능글들은 항상 첫 문단에서 혹은 길어봤자 두 번째 문단에 글 전체의 주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걸 테니까 여러분들 꼭 2강부터는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처음 읽어보는 것이니까 잠깐 스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 문단에서 주제문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는 거야. 스톱 눌렀냐? 그죠? 끝났으면 가보자. 자, 요거는 주제는 바로 여기겠죠?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러니까 주제문이야, 이 문단에.
내가 이거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무엇을 가져오냐면 다이어트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 이 글은 다이어트에 대한 글일까? 라고 그럼 내가 다시 질문을 하지. 이 글은 다이어트에 대한 글이야? 그럼 다이어트의 방법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다이어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이 글은 다이어트에 대한 글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밑에 보면요. 이 글은요.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낸 하나의 거울이 된다고 했어. 우리 사회에 대한 글이야. 우리 사회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뭐 하는 거야?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읽어내겠다라고 하는 글이야.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럼 그 연습의 제일 처음 시작은 뭐라고 했어? 그렇죠? 이 작가가 하려는 말이 뭐지? 이 글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뭐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라고. 우리 사회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글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문단에 몸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는 바싹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의 매력이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 아까 말했죠. 자, 이 문단의 주제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 문단의 첫 문단이고 보통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의 글 전체의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글 전체의 주제는 나온 것 같아. 이거는 뭐야? 다이어트 열풍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사회를 뭐 해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다이어트 열풍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그죠?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요. 어느 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한다며.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 얘기야? 미국 얘기야. 그러면 이거 왜 끄집어내었을까 여기서? 이 글 쓴 사람은 이 두 번째 문단을 왜 가져와서 여기다가 배치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해됐어요? 자, 생각을 해봐. 왜 가져왔을까? 한번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서는 생각한 게 아니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겠어? 대답하고 있어. 자, 봐봐. 이거는 봐봐. 몸매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욕망이 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증거죠, 증거. 그죠? 이해됐죠? 아하, 이제 좀 알겠어?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이 혹시 궁금해할 거야. 혹은 독자들이 의심할까 싶어. 야, 다이어트가 우리 사회랑 무슨 상관인데? 다이어트는 그냥 개개인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갈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아니야. 사람의 몸매에는 그 시대, 그 사회가 욕구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어라는 증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신이 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좀 더 탄탄히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문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다음 글들도 나름 이게 재밌는 글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간은 계속해서 주제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보자. 자,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자, 다시 말하지만요. 글 전체의 주제는요. 수능글 전체의 주제는 첫 문단 혹은 둘째 문단에 다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항상 첫 문단을 읽으면서는 하려는 말이 뭐지? 하려는 말은 뭐지? 하려는 말은 뭐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글을 읽어야 돼.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여 종이다. 흔히 이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소에 따라 그 생성기원이 다르다.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문단이 안 바뀌어 있네. 자, 볼게요. 여기서 문단이 바뀌어 있어요. 원래 원글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하나의 문단이야. 그러면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렇지.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주제가 뭘까? 그죠? 한 문장에다만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만 밑줄을 쳐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다 밑줄 칠 거야? 그래, 여기가 밑줄이야. 봐봐. 원소에 따라 그 생성기원이 다르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원소에 따라 생성기원이 다른데 어떻게 달라? 자, 봐봐.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라고 했어. 즉 몇 개가 나와? 자, 1개가 나오고요, 2개가 나오고요,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우주가 생겨날 때, 별이 진화할 때, 그 다음에 별이 폭발할 때.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원소에 따라 생성기원이 다르다라고 했고 각각의 생성기원 3개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이 글을 쓴 사람은 나한테 각각의 기원에 따라 어떤 원소가 나왔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게 뭔지만 알면 되겠구나.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게 뭔지 찾아서 밑줄만 쳐놔도 문제 풀 때 빨리 찾아서 정확하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에 따라 생성기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문장을 읽자마자 머릿속에서는 뭐가 어떻게 다르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독해.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독해야. 자, 그럼 봐봐. 우주가 생성될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 글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면 말이지 이런 거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민감하게 하려는 말은 뭐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다가 기억, 이거 기억 얘기하구나.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만들어졌구나.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니은이구나. 야, 기억은 한 줄밖에 안 나왔네.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대요.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구나.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여기 수소,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진대. 나머지 헬륨 이건가 봐. 여기에는 1000만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문단 안 바뀌었습니다. 고온에서 원자핵이 반응하여 더 큰 원자핵이 되는 것 핵융합이라고 한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 온도가 1억 도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지며 탄소에 하나 헬륨이 더해져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억 도 되면 탄소와 산소가 다시 작은 원소를 깨지고 서로 합쳐져 질량이 더 큰 마그네슘, 규소, 황 등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퀴즈. 자, 아까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이 글 전체 주제를 기억, 니은, 디귿 생성기원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잖아. 지금 어디까지 읽었게? 아까 기억 읽었던 거 기억나? 그건 뭐야? 별이 폭발할 때였지. 그럼 지금까지 계속 쭉 읽은 부분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니은에 대한 얘기야. 그럼 디귿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이 다음 문단에서 나올 내용이 뭐겠어? 그렇죠. 디귿이 뭐였어? 머릿속에 기억나? 응.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었어. 그럼 머릿속에는 또 별이 폭발할 때는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질까 표시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문제 나오는 거 뻔하지 않겠냐? 자, 봐봐. 이렇게 글을 문단별로 주제를 계속해서 찾는, 그리고 어렵지 않다니까? 주제를 찾는 훈련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뭐냐면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다. 참 거짓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있었지?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은 친구는 그 한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처음부터 뭐하고 있어? 글을 스킵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뭘까? 많이 들고 정확도도 뭐 될 수밖에 없을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첫 수업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꼭 이거 하나만 건지면 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건져야 될 건 이거 하나만 건지면 돼. 그게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렇지. 뭐야? 이 글을 쓴 사람이 나한테 하려는 말은 뭐지? 도대체 이 자식이 하려는 말이 뭐야? 글을 읽으면서 그 정신줄만 놓지 않고 글을 읽어도 내 장단컨대 글을 지금까지 읽었던
독해를 퍼센테이지로 친다면 한 50%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이 이 질문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80%, 90%까지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세요. 아주 작은 거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그리고 그 간단한 원리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인류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써왔던 인류가 수없이 많이 고민 끝에 얻어낸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할 거야. 됐죠? 자, 이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